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플러스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경민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분의 정치인을 모시고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현재 우리 정치 돌아가는 현안 같은 것들, 그리고 이분의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 참 너무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로 어느 정당보다 가장 먼저 등록하면서 열심히 서울시를 누비고 계신 분 있죠. 오늘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플러스 한국 정치판을 이분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1대1로 대담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예. 이게 후보가 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좋습니다. 예, 요새 바쁘시죠? 네, 요즘 정신없이 지금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시장 상인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주변에 또 좋은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또 네. 역시 돌아다니고 예. 또 정책 개발항이라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조언도 구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점심 때 김종희 위원장님 만나 뵙고 예.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듣고 또 서울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화 나누셨구나. 위원장님하고 오늘 즐거운 식사했습니다. 정말 네. 많은 걸 또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님은요, 이 일타 강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셨고 지금 네.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네.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 중에 네. 이렇게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서울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계신 분이신데요. 차근차근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서 김정철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살 너무 빠졌다는 이야기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 예. 제가 처음에 개혁신당에 들어와서 뭐 수석 대변인으로 했을 때 그 네. 화면을 제가 옛날 걸 보니까 살이 확실히 빠졌어요. 예, 몸무게는 한 5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힘들긴 힘든가 보다. 이게 어떤 운동보다 예. 선거 운동이 맞아요.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이전에 약간 좀 풍채가 어차피 풍채는 네네. 좋으신데 네. 좀 살이 좀 있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 뭐가 더 좋으세요? 지금이 훨씬 가볍고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뭐 만질 때마다 예. 좀 뭐가 좀 빠져 있어. 옛날에 팔뚝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게 팔뚝도 없어지고 이래서 예. 이게 좀 나이 들어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좀 몸이 가벼워지니까 훨씬 좀 덜 피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김정철 후보님이 제가 어제 살짝 네. 후보님의 유튜브를 좀 봤어요. 네. 예, 그래서 구독 버튼도 탁 누르고 네. 이랬는데 천하람 의원님이랑 같이 먹방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걸리에 이렇게 김치전 드시면서 아주 소탈하게 네. 대화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근데 이 말씀하신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 정치를 하고 나서 참 세상에 만나기 힘든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본다.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삶의 기둥이 되어 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정치를 왜 하게 되신 건지. 이제 사실은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요즘 뭐 각종의 뭐 신이랑 법률사무소 네. 이런 드라마 요즘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 드라마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하거나 네.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을 겪거나 그러면 제가 평소에 못 봤던 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에게 시련을 주면서 저를 또 성장시키기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다시 또 좀 돌려주고 또 세상이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사실 이제 정치를 입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돌아다니고 뭐 쪽방촌에도 가보고 이렇게 쭉 보면서 원래 이제 제가 원래 로펌 대표로서 살면서 만나 뵙기 어려웠던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 현장을 이제 좀 더 느끼게 되니까 네.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와 다른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깊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피해 네. 사기건을 아주 대단하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걸 승소하시면서 엄청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라임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소송 대리 해서 네. 화제가 되셨는데 아마 이거 하시면서 아마 더 네. 그분들의 어떤 피해자의 애환이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상황이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전 재산을 다 걸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또 느꼈던 바가 크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한 건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LIG 건설 CP 사건이라 그래서 또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중간에 이제 이숨 투자 자문 사건이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 금융 사기꾼 사건이었어요. 예.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때의 그 피해자들의 그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아,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했다가 이제 라임 사건이 또 터지면서 이제 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100% 사기 취소가 인정된 적이 없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걸 이제 김앤장을 상대로 해서 이기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만큼 금융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마트에 가서 썩은 사과를 사왔으면 마트에 가면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환불을 안 해주고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너 투자자가 잘못 판단한 거야. 네가 제대로 보고했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늘 금융 피해자가 지고 거대 금융기관은 늘 힘이 세고 네. 이 불균형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소송에서 열심히 싸워왔다가 이제 예. 그때 처음으로 예. 역사적인 판결을 내면서 이제 유명해진 것뿐이고 실제로 그 이후로 이제 법이 바뀌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막상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은 결국은 피해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 제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 정치에 좀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초와 가치를 가지고 이번에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피해자와 같은 취약계층, 네.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공정과 기회를 잃어가는 사람들을 받쳐주는 일종의 서울시장 백, 제가 백이 돼주려고 나왔습니다. 예. 네. 서울 시민의 든든한 뒷배가 네. 뒷배경이 돼주고 싶은 그런 네. 마음에 나오셨다는 건데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면은 이 라임 사태가 네. 그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김앤장을 섭외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선임을 그리고 했죠. 그 피해자들은 우리 김정철 네. 변호사님을 섭외를 네, 선임을 선임을 한 하죠. 거죠. 선임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은 김앤장은 그냥 승소의 보증 수표 같은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뭐 좀 짧게 말씀하시면은 어떤 부분을 내가 착안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파봤다 이런 게 있나요? 이게요 일반적인 민사 소송을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앤장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 네. 그러냐면 어쨌든 김앤장에는 뭐 금융감독원 출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법원장 출신, 뭐 대법관 출신 이런 분들이 질비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정관 예우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여기를 상대로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항상 피해를 입는 금융 피해자들은 증거가 없어요. 누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냐면 금융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10년 전에 이제 했던 LI 10몇 년 전에 시작했던 그 사건에서 착안을 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제가 예.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금융 불안전 판매 사건에서도 이 금융기관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최초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과 관련돼서는 시비가 걸릴 게 없습니다. 예. 뭐 누구한테 베꼈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논문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논문을 박사학위를 받고 그 논문에 따라서 이 예. 라임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그 대신증권에 있는 담당자가 구속이 됐고 예. 그다음에 대신증권의 증권사도 양벌 규정이라 그래서 벌금을 받아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면 그 형사처벌을 받으면
수사 기록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증거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해서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변호사들과 다른 관점으로 시작을 한 거고 그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규정을 해서 고소를 했고 예. 실제로 검찰에서 마지막 그 변론 때 그랬어요. 검찰이 이제 그 증권사 상대로 변론을 할 때 거기에 PPT를 띄웠거든요. 검찰에 예. 검사가 띄어서 지금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금융기관을 기소한 사건이다.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검사들의 논문에는 제 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멋있다. 제가 그 과정의 빌드업이 굉장히 오래된 과정이에요. 10년이 그러네요. 넘게 준비를 예.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 순간 한순간에 뭐 소송을 열심히 하고 뭐 네. 거기에 뭐 무슨 뭐 법리적인 걸 뭐 갑자기 막 뭐 생각해 가지고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빌드업해서 야, 만들어낸 역시 결과입니다. 형사법 네. 일타 강사답게 거기에 능통하셨다 보니까 네. 보는 관점 자체를 다른 변호사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죠. 야, 진짜 멋진 말씀이시네요. 근데 한간에 드는 소문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타 강사도 하시고 변호사 네. 하셔서 성공하셔서 재벌이라는 소문이 막 돌아다니는데 재벌이 그거에, 됐으면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저도 옆에 좀 잘 사는 분을 옆에 곁에 두고 싶네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변호사하고 대표 변호사인데 예. 로펌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또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무슨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그런 부자가 되려면 네. 금융 사기를 쳐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금융 금융 사기를- 피해자를 대리해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이 되면은 돈을 그렇게 그렇죠. 번다. 제가 소송을 해서 김앤장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피해자들을 대리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한테 수임료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예를 들어 사건 한 건짜리의 노력에 한 30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임하는 사건에 노력은 한 30배가 들어가는데 받는 돈은 30배를 받을 수가 없고 그게 아주 최소한의 피해자들이 받을 수밖에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들은 한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수임료를 지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 재산을 거의 다 적어댔고 예. 나중에 성공을 해야 그나마 성공 보수로 조금씩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되시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피해자를 막 모아가지고 소송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어떤 이제 금융 피해자 대리한다는 로펌들이나 이런 데서 막 광고를 해가지고 수백 명 모아가지고 소송을 하잖아요. 예, 예. 이러면 소송에서 반드시 져요. 왜 그러냐면 네. 각각 개별 투자자의 성격에 맞춰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뭉뚱그려 소송을 하니까 이게 희석화돼 버립니다. 이게 예. 불법이 희석화돼 버려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설명 잘 듣고 금융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속아서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뭉뚱그려 소송하니까 소송에서 지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겨야 되니까 네. 몇 명만 정말 이길 사건들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피해를 크게 입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니까 수임료를 막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 소송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결론은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다음에 학원 강의를 해서 물론 일타 강사가 됐지만 그렇죠. 그걸로 돈 워낙 많이 버셨다. 그런 그렇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예. 열심히 강의해서 강의하고 나면 뭐 세금으로 거의 반 나가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모님 드리고 뭐 생활하고 뭐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뭐 이러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 참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네. 우리 김정철 변호사 지금 우리 후보님이 강남에 빌딩이 엄청 많고 뭐 되게 재력가다. 그래서 이렇게 삼지대로 출마를 하는 거지. 뭐 이런 그거를 소문이 막 굳이 도는데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가상으로라도 그러고 소문이라도 싶어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요. 좋다. 어차피 예. 뭐 재산 신고하면 다 드러날 거. 그러네. 네. 우리 곧 알게 되는 거잖아. 곧 알게 되죠. 실체를 알게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화려한 김정철 후보님의 소문도 물론 되게 좋았지만
나무위키를 검색해 보면 나오는 김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네. 근데 이렇게 자수성가를 하셨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법시험 합격 전후로 형사법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고시촌 생활을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청년 김정철, 네. 그때 청년 김정철이 가장 애정했던 음식이 있나요? 소울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원래 떡볶이를 제일 좋아했고요. 네. 짜파게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선배들이 오시면 비싼 걸 사주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 이제 비싼 게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그 나주곰탕. 네. 나주곰탕이 그나마 좀 비쌌어요. 거기 수육이랑 같이 사면 이제 몇만 원대가 되니까 이제 그거 사주신 선배들이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고요. 보통은 다 고시식당에서 그 식권을 끊어서 고시촌에 가면은 월수금으로 해가지고 고기가 나와요 저녁 때. 네. 그래서 월요일은 닭고기, 뭐 수요일은 돼지고기, 금요일은 소고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날. 그리고 이제 가끔 선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삼겹살 먹고 뭐 하숙비 오면은 하숙비 쪼개서 그날 탕진하는 날이죠. 예. 그냥 술 먹고 탕진하는 날. 그런 날이 지금 추억을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그때 고충이 있었던 외롭고 네. 고단했던 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던 네. 그 시기를 버텼던 청년 김정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정치인 김정철로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처음에 정치 입문하실 때 네. 혹시 소문으로는 함익병 원장님의 권유를 네. 받았다고 하는데 나주 곰탕 사주시면서 정치하자 하시던가요? 개혁신당에서 하자고? 아무것도 안 사주시면서 그냥 네. 그 대뜸 너 같은 애가 개혁신당에 와야 된다면서. 그래서 원래 이제 둘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그때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 같이 이제 수사권 조정이나 뭐 이런 거 검찰 개혁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초청이 돼서 한익 예. 원장님이랑 네. 모 방송에서 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예. 그날 처음 인사 뵙고 뭐 그러고 나서 들으시더니 어우 자기가 봤을 땐 너무 정확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방송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정치 권유를 계속 하셨죠. 네, 그러고 나서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몇 번 얘기하시고 나서 개헌 터지고 나서 이제 개혁신당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시군요. 이 3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걸 선택하기가 네. 쉽지가 않았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네. 늘 뭐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가 없이 시작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그리고 뭐 도전하고 이런 거 남이 좀 안 된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왜 안 돼?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서 개혁신당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고 예. 이제 거대 양당의 그 정치 셈법이 이제 안 통할 때가 이제 돼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이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와, 그러면 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신 게 되고 이 서울시 시장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아마 파괴력이 있는. 최근에는 박상현 검사에게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셨다는 소문을 네.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네, 그 문자로 예. 제가 이제 원래 기존에 알고는 있었어요 예. 서로.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이런 일을 계속 보면서 이거 도저히 나라가 뭐 박상현 검사가 잘했고 못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는 결국은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문제거든요. 네. 이 결국은 뭐 지금 김용 부원장이 자기 선거 나오겠다고 당당하게 막 얘기하고 그렇죠. 인터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지금 민주당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 이미 지금 대법원이랑 이런 데 압박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쟤네들 함부로 못 할 거야. 어차피 나 무죄 내줄 걸.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인데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는. 그 박상현 검사가 왜 거기에 그렇게 혼자서 고분분투하면서 타겟이 되고 있느냐. 네.
박상용 검사를 희생시켜야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는 계속 그걸 견뎌내가면서 점점 체급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아마 이재명 정부가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박상현 검사와 함께 네. 대담을 두 분 같이 하셔도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한번- 들을 내용이 많겠는데요.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호사로서 성공을 하셨는데 변호사의 그 법조인으로서는 세상을 바꾸는데 한계를 느껴서 네.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 같은 네. 맥락으로 좀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멋진 후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 얘기를 좀 해볼 네.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칸쿤 잘 잡으면 우리 집에 5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저도 실시간 계셨어요. 댓글 좀 봐야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선거를 출마할 때 네. 가장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 게 네. 아내의 승낙이거든요. 네. 지금 어떤 분은 뭐 대통령님의 의중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주로 하는 분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우리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화를 예. 무음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네. 부산시장 후보 네. 정의한 후보는 네. 전화 받았습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 전화가 오길래 전화 받도록 그래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의 승낙 네. 받아내셨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행히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용기를 낸 것보다 요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와이프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선거를 치른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상당한 경제적 타격도 생길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까발리면 까발릴수록 사실은 지금 이제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어디 놀러도 다니고 지금 그럴 시기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면서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라고 응원해 주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저녁 때 이제 같이 밤에 뭐 맥주 한잔 하거나 뭐 예전에 네. 그럴 때거나 최근에는 이제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저한테 밤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단일화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런 그러면 얘기. 단일화 운운하는 다른당 후보는 네. 와이프 승낙이 안 떨어져서 못한다는 핑계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래요. 나는 거기는 뭐. 그래서 저는 와이프 무서워서라도 예. 단일화는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단일화 할 생각 없다는 생각 의중도 네. 속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고 네. 역시 돈이 많으셔서 3당으로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솔직히 이게 3당이 네. 뭐 돈이 없고 네. 또 선거비 보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네. 받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될지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조직도 아직은 정비 중에 있는 단계인데 네. 어떤 각오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예를 들어 아까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네. 사실은 20 몇 년 전에 했으니까 24살 때 아직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남들이 다 비웃을 때였어요. 그때 아니 네가 무슨 강의야. 지금 사실 지금 시험도 붙지도 못한 애가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강의를 시작했고 네. 또 자신감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서 1년 반 만에 1타 강사가 됐는데 그래서 강의하는 중에 사시 패스를 합격했습니다. 하셔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다는 반응이 원래 있었어요. 신림동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강사는 합격하지 못한다. 아, 그래서 그걸 실제로 깼네. 네, 그걸 제가 깼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운 과정에서 선택했던 그 선택이 네. 결국 지나고 보면 저를 최고의 형사법 변호사로 만들었고요. 실제로 모든 법조계에서 인정하는 형사 전문가로 만들었거든요. 그 네. 어려운 과정이. 저는 이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보는 순간 응원하는 신분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정치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보전을 받고 안 받고 저는 그런 건 애당초 머릿속에 생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내 진정성을 보여드릴 것이냐 그것만 유일한 관심이에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큰 결심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김정철 후보 이제는 좀 정책 이야기 네.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 이게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겠다. 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일단 너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좀 서울이 기회가 열린 그리고 공정한 곳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해서 서울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두고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을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서울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을 일종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시에 있는 앱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서 서울을 한 단계 경제 순환과 AI 시대에 맞는 도시로 승격시키겠다. 이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핵심은 공정한 기회. 사람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꿈이 없어요. 네. 뭘 물어보면 이게 뭔가 거창한 꿈을 잘 안 가집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의사 뭐 이런 거. 대통령 의사도 아니고 다 대통령이거나 무슨 과학자 맞아. 뭐 말하잖아요. 대통령 과학자 맞다. 근데 요즘은 물어보면 그런 꿈을 가진 친구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제 큰아들도 물어보니까 예. 너 뭐 할래? 그랬더니 도서관 사설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근데 그래서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괜찮은 뭐 꿈인데. 괜찮은 꿈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 꿈을 가진 이유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꿈을 가진 이유가 내가 뭐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편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넘버원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나오는 청년의 꿈이 자연사 하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마저도 조금은 불편한 세상이죠. 뭔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맞아요. 공정한 기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공정한 기회는 하나입니다. 투명하면 다 공정해져요. 투명하면요. 네.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거가 어떻게 그 결론이 나는지를 누구나 볼 수 있으면 투명해지는 거. 네. 그리고 그 투명하면 공정한 기회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공정한 기회라는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떤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제일 나쁜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정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조를 짜는 거. 이게 이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혁파하고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에 빚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다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혁파해 가면서 네. 지금까지 싸워왔고 제가 이제 굉장히 유해 보이지만 뭘 하나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까 제가 박사 논문까지 써가면서 그 사건을 빌드해가는 과정을 보셨듯이 저는 그런 어떤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그런 집념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서울시 각 구청에 있는 시스템을 전면 개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정이 나올 겁니다. 방금 그래서 혁파라는 단어가 아마 김정철 후보를 관통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적극적인 규제 혁파로 뉴딜 수준의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뉴딜 수준의 산업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의미할까요? 사실은 AI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고는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산업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IT 업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각종의 플랫폼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각종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만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버 같은 것도 우리는 이제 뭐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또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됩니다. 뭐 법률과 관련된 플랫폼, 뭐 각종의 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이 각종의 규제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혁파해 준다면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대신 그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네.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균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뉴딜 수준의 산업 유치 포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네. 그럼 1인 가구 중심의 정책 설계 요거 강조하셨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네. 단번에 이해하실 만한 그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시지만 거의 2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거의 거기에 육박해 가요. 네. 지금 2% 5% 사이에 지금 거의 1인 가구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제 계속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는 걸 기피하고 출산율과도 다 연동돼 있는 문제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공급을 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1인 가구에도 중점을 둬줘야 되는데 지금 온통 나와 있는 정책들은 부동산 정책은 34평형 국민평형 관련된 3,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40 몇 프로에 해당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역세권에 있는 부분의 용적률을 대폭 제한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1인 가구를 대폭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1인 오피스텔이라든지 1인용 가구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가짜 공급 수요 같은 것들을 네. 수요를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3, 4인 관련된 우리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네. 공급도 당연히 잘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급은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 부분은 재건축을 완화해주고 재건축 재건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보완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특히 강북이나 이런 데 멈춰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저희 어머니 살고 계신 부가현동은 아직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20년 전에 지금 시작한다고 했던 게 지금도 아직도 안 돼 있거든요. 부가현 2구역 같은 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강북에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네. 움직이면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공급을 하면서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 제가 그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프리존 이걸 통해서 대폭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프리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거기 살고 싶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 프리존에 살고 싶네요. 거기에 이제 뭐 안에 들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돼야 되거든요. 운동 시설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각종의 이제 문화 시설을 같이 지킬 수 있도록 그 설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용적률을 높일 때 거기에 각종의 이제 제가 금융 전문 변호사니까 예. 금융 기법을 잘 집어넣으면은 예. 얼마든지 좋게 잘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매월 받는 그 수익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것들을 구조화 잘하면 각종의 뭐 리츠 사업자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ABS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수익을 자산 유동화한다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하면은 얼마든지 구조에 따라서 아주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네. 그렇네요. 아주 좋은 공약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 공약을 바탕으로 서울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김장철 후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후보 검증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그러시죠. 아우 신나. 그러면 일단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정원호 후보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정원호 후보 성동구청장 3선
네. 경험에 성동구청장이 후보로 낙점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정원호 그 전 성동구청장이 3선을 하면서 네. 성동구에서 뭐 많은 분들에게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으셨던 부분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함으로써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미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지도를 넓혀가는 그 과정에서의 검증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인지도가 상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저는 뭐 다른 어떤 네거티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나중에 TV 토론에서 어차피 만날 상대이기도 한데 만났을 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뭐 네거티브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뭐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이제 정책의 행정의 투명성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 집행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뭐 김재석 의원은 뭐 여직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약간 좀 자극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어쨌든 지금 거기에 스마트 쉼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과로 포장돼 있어요. 성동구에. 성동구에. 예. 물론 스마트 쉼터를 만든 건 좋죠. 그래서 쉼터를 만들어 준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 쉼터를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독식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위에 있어서 독식을 했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 계약을 맺도록 구조화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공정에 대한 문제를 삼잖아요. 예. 우리가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구조가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게 구조를 짜서 너 경쟁해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이분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는 그보다 25개구가 되는데 최소한 25배가 큰데 여기서 얼마나 문제가 더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동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질 때 1대 이사장이 정원호 후보입니다. 그리고 2대 이사장이 배모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예. 배문찬이라고 하는 분이 이사장입니다. 예. 이미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분이 스마트 쉼터의 또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입찰 공고를 다 찾아봤어요. 예. 입찰 공고를 찾아봤더니 도저히 다른 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구조화해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요건들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그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입찰 지원을 안 해요. 반면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청소 용역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8군데, 10군데가 다 경쟁 입찰로 붙어요. 네.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쉼터 관련된 거는 애초부터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그곳과 뭐 데이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품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다른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예.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의 문제를 저는 혁파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지금 젊은 벤처기업이나 업체들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동구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우월한 기술이요? 스마트 쉼터에 아무런 우월한 기술이 없어요. 스마트 쉼터가 어떤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원격 제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성동구에 있는 뭐 정보랑 뭐 날씨 정보 이런 거 송출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실제 쉼터는 그냥 안에 들어가서 뭐 에어컨 디스플레이 있고, 있고 에어컨 있고 예, 뭐 의자 그런 거죠. 있고 의자 뭐. 있고 편하게 쉬는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그거는 SI 업체 1000개면 1000개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안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짜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제안서에.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만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어디 있어요? 보통은 다 뭐 이거 이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합쳐서 당연히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지. 네. 애당초 컨소시엄을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가 의심이 되는 가장 의혹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네. 성동구의 스마트 쉼터다. 네. 예. 그냥 스마트 쉼터만 문제겠냐고요. 쓰레기 업체 뭐 그래서 지금 뭐 거의 400 몇십억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런 것들만 개혁해도 20%의 예산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성동구에서 인위적인 수의 계약을 한 건에 네. 총 합이 500억이 넘는 규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이런 몇백억 단위로 할 수 있는 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네. 그중에 일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네.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게 정원호 후보 측은 본인을 향해서 자칭 일 잘하는 구청장, 성과가 있는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성과를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에게 내가 정말 서울시를 잘 운영하고 서울시를 발전시킬 후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정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정치가 아니라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에게 어떤 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인가. 그리고 서울 시민 중에 누가 소외되지 않았는가 이걸 꼼꼼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본인의 지금까지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셔야 되겠죠. 네. 자, 물론 몇 가지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사과를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럼 서울시에 대해서도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다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해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동구는 기본적으로 이미 서울숲이 생기면서 그 주변이 자연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까지 본인의 성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구분해야겠죠. 물론 그것이 더 잘 안착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신 거, 뭐 거기에 빨간 벽돌로 이렇게 하는 지원해 준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좀 더 일관되게 그리고 예. 사람들에게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거. 이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해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명하시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동구가 발전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업적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네. 나타난 결과물인데 그렇죠. 마치 성동구청에서 네. 잘한 것처럼 네. 포장을 극대화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시네요. 자, 지금 뭐 여론조사 조작과 칸쿤 외유가 그냥 후보가 됨으로써 그냥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도 많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 여론조사 조작 문제, 김재섭 의원이 정 후보를 고발하면서 이게 뭐 재보궐선거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사건을 크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조작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통 뭐 장해찬 전 최고 장해찬 씨도 이런 비슷한 걸로 그렇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직선거법상 이 왜곡죄라고 하는 여론조사 왜곡죄는 기본적으로 다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라는 건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원 후보가 방송에 나오셔서 한 말씀이 본인이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본인이 승인하고 본인이 인식하고 내었다는 것이고 본인이 이것이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장에 당선이 돼도 또 무효가 될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본인은 계속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론조사 왜곡죄라고 하는 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거를 편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게 편집인 겁니다.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위, 2위, 3위가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1위 나온 것만 하고 2, 3위가 격차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자르고 여기는 숨기고 요것만 보여준다든지 만약에 이런 것도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법률 판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법률 판단으로는 그리고 형사법 전문가로서 이런 사건을 다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이 날아갈 수도 날아갈 있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정원호 후보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기조가 바뀌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오셔가지고 내가 다 확인한 것처럼 다 얘기를 했고 본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오늘 또 어젠가 오늘인가 그 방송에서를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마치 이제 캠프에 사람이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방송에 박제됐는데. 그리고 방송에 박제됐는데 아마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네. 저는 그것도 서울시장을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으로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정원호 성동구청장 시절에 있는 내용들을 저도 파악을 하면서 네. 이분이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저분 괜찮은 분 같다. 그리고 저분이 서울시장을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실망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김용 부원장의 토크 콘서트, 북콘서트에 서울시장 후보로 간 거예요. 예. 예. 저는 그 사람은 안 갈 줄 알았어. 저는 다른 뭐 다른 사람들은 박주민이니 뭐 전현이니 이런 분들은 원래 그 사람들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그래도 정치에 그렇게 큰 빚이 없고 성동구청만 구청을 했으니까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 가는 걸 보고 이분도 똑같구나. 이분도 정치에 빚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굽신거려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은 서울시의 시장이 됐을 때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결국은 자리로 갚고 개혁을 하는 걸 멈추고 수의계약으로 갚고 수의계약으로 갚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차마 가지 않아야 좀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자리조차도 다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다. 실망을 했어요. 네. 그러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동네 파파님께서는 사정없이 검증해 달라고 10,000원에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그 칸쿤 외유 출장 한창 말이 나올 때 김정철 변호사님 그 후보님 페북에 이거 구체적인 활동 내용 증빙 공개하라 이 내용을 아주 좀 적극적으로 게시했던 걸로 알아요. 요거는 지금 뭐 특혜 채용 뭐 해명이나 아무튼 정보 공개에 대한 요 증빙 공개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전혀 응대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증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 외유 출장은 사과하면 됩니다. 저는 외유 출장은 사과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이거는 뭐 저는 어쨌든 같이 정책으로 가지고 서로 뭐 대결할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시민들에게 정말 폐를 끼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하고 거기에 들린 거. 문제는 그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거가 문제예요. 그 직원은 원래 이런 임기직 전문직 채용을 할 때는 반드시 공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럼 법에 공개 채용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고를 띄우거든요. 근데 성동구청에는 공고가 없어요. 그 사람 공고만 없습니다. 다른 임기제 공무원들을 하는 건 다 공고가 떠 있습니다. 근데 성동구청에 거기에 공고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 일터에만 공고가 떠 있는데 거기에도 성동구청에 공고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공고가 안 됐고 두 번째는 나라 일터의 공고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거둬들였어요. 3일인가? 그것만에 공고를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의 제목에는 가급을 뽑는다고 써놨는데 밑에 공고문을 클릭해서 열면 다급을 뽑아요. 다급은 연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원을 못하게 한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문하고 이게 안 맞는 거고 예. 성동구청은 공고를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행정이 엉터리라는 거지. 이런 행정을 하면 어떡해요. 그 왜냐하면 이게 공공자산을 쓰는 거잖아요. 세금을 쓰는 거고 공적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이분이 얘기를 해야죠. 야, 공고문 있어. 왜 공고문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잠깐 뭐 삭제가 뭐 행정상 됐는데 그때 공고문은 이거야. 그래서 채용 그럼 공고문이 떴으면 도대체 몇 명이 지원했는데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안 하니까 두 번째 질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서류도 뭐 이름, 성별 같은 것들이 네. 없다가 있다가 네. 심사위원 사인들이 없다가 있다가 이런 것도 참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도 행정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정원호 후보에 대한 우리 김정철 후보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10년 우리 김정철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아마 되시겠죠? 되실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떠올려 보면 기억나는 게 없다. 한강버스를 제외하고. 한강버스. 그러니까 그 감사의 한강버스를 기억하게 하려고 예. 무리하셨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기억나게 할 만한 행정이 없었고 예. 서울이 발전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네요. 그럼 10년의 세월이 조금 허탈할 텐데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았다. 우리 잘한 건 잘한다고 네, 칭찬을 맞아요. 하는 개혁신당이지 디딤돌 않습니까? 소득. 디딤돌 소득은 그 뭔가요? 그래도 그거는? 그러니까 뭐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디딤돌 소득이라 그래가지고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예. 본인들에게 나중에 발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금융상품 비슷한 뭐 거예요. 청년 저축? 그렇죠. 그런 건데. 공공저축?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확대하고 또 그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한 거 이런 건 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딴 거는 다 허접하고 도대체 이게 얼마를 들여서 만든 사이트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봤어요. 예. 그리고 도대체 이 사이트는 시민이 이용하라는 걸까 아니면 행정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뭘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그나마 이제 그 서울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좀 어려운 학생들이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예. 매칭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 열어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획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그걸 진짜로 실현시키려면 진짜 유명 강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강의가 계속 업데이트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렇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해주고 그리고 각 그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광진구면 광진구, 강북구면 강북구, 뭐 금천구면 금천구. 그럼 거기에서 대치동까지 올 수가 없는데 네. 대치동에 있는 그런 강의들하고 서울시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지역구에 있는 곳에 스터디룸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있는 뭐 서울대 출신 대학생이나 뭐 고대, 연대 뭐 아니면 각 대학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코치를 시켜주고 그 강의를 같이 듣게 해주고 이런 것들의 제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이트 하나 툭 열어두고 골라서 봐 뭐 이렇게 돼가지고는 저는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진 못하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더 세밀하고 정말 피부에 와닿게 정책을 네. 만드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되면은 오세훈표 정책 중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제일 먼저 바꾸겠다. 이거 정원호 구청장은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한강버스 당장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우리 김정철 후보님도 저는 감사의 그런가요? 정원은 백지화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거의 되고 있죠? 뭐 공사 엄청 지금 막 초기 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가서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에 정말로 전쟁의 뭐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내용들을 거기에 넣어놓으면 이게 생뚱맞아요. 그럼 거기서 뭐하러 BTS 공연을 했냐고. 광화문 광장에서 BTS 공연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 K 문화를 알려주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 관광을 오게 만들고 네. 거기에 와서 소비를 하게 만들겠다는 게 결국은 그 BTS 광장을 서울 시민들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했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전 세계민이 거기 와가지고 감사의 정원을 보고 거기에서 뭐 묵념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 없애야 돼요. 이번에 백지화하고 거기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한국의 컨텐츠를 여기에서 경험하는 곳으로 바꿔야지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이 BTS 공연을. 물론 BTS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적인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그룹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좋죠. 그렇지만 그렇죠. 서울 시민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를 감수한 이유가 뭐예요? 한국 잘 되라고, 서울 잘 되라고. 그렇죠.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저거 해도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감사의 정원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백지화할 경우에 또 진행된 사업비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생기지 지금 않을까? 이미 그거는 서울시가 잘못한 건데 그 정책을 저는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그 행정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다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배상도 하도록 저는 다 만들 겁니다. 맞네. 변호사님이셨지? 저는 다 만들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든든하다. 그게 네. 오세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도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통장도 가압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오세훈 시장의 통장도 가압류할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한강버스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으로서의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의혹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예. 대중교통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우회했거나 법을 탈피해가지고 예산을 썼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겠어요? 최종 결정권자 책임져야지. 그러면 다 그거 관련된 사람 연대 책임져야 돼요. 부시장이고 뭐고 예. 다 연대 책임지고 손해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예. 네. 굉장히 법조인다운 그런 말씀, 무시무시한 아니, 전 말씀을. 정치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법조인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예, 모르겠다님은 저봐 변호사였지 저러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정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셨을 때 그 이후에 뭐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최고위원 세 분이랑 네. 같이 페북이랑 뭐 네. 활동하시면서 네. 회의하고 그때 뭐 사태 터졌을 때 쫙 해결하고 너무 네. 멋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 개혁신당 당원들 계시면은 진짜 김정철 최고위원 참 멋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지금 문득 나네요. 바로 이런 면을 보고 든든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선입니다. 우리 정당 후보 중에 가장 먼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셔서 열일하고 계시는데 네. 선거운동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예. 지금 뭐 각 서울에 있는 각 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지금 거기에 어려움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여기 시장은 왜 활발하지 못할까? 왜 저쪽 시장은 활발하게 됐는데 왜 여기는 부족하지? 그리고 실제로 주차도 해보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해보면서 왜 이 시장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예. 제대로 돼 있지 못한가? 어디에다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구상도 좀 해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좀 파악하고 있고요. 좀 차별화된 선거 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차별화된 선거 전략은 진정성 있게 계속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상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꼭 뭐 정치적인 얘기를 저는 이제 이번 선거는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뭐 보수를 대변한다고 얘기도 안 할 거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서울 시민을
대변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예.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보다 세밀하고 정말 실용적 정책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 티를 벗어야겠지만 알고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로 할 수 있는 거, 법률로 할 수 있는 예. 거, 그리고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해서 예. 할 수 있는 것부터.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거를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영상 콘텐츠도 찍고 네. 뭐 그러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오늘 이제 후원회장도 네. 모시고 가서 예. 후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아, 누구신가요, 그래서 회장님이? 후원회장이 유성원 변리사라고요. 예. 나중에 조만간 라이브에 모셔가지고 같이 예. 또 할 예정인데 유퀴즈 아시잖아요. 예. 유재석 씨 나오는 거기에 53전 53승 변리사라고 나온 친구예요. 그러시구나. 굉장히 뛰어난 친구고 예.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막 한국 사람들 상표를 도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중국은요. 중국은 그냥 우리나라 상표가 거기 다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상표가 이미 중국에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등록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재산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소송을 해가지고 53번에서 53번 다 이긴 친구인데 뭐 저도 제가 라임 사건 승소 그 어렵다는 거 승소한 것처럼 네. 저랑 서사도 맞고 또 친구이기도 하면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브랜드 방패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표를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주겠다. 누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네. 상표 등록하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후원회장 모시고 제가 그 정책도 이말하고 우리는 다 겸임이에요. 예. 이게 이제 캠프가 작다 보니까 후원회장 겸 전략도 공약도 정책도 같이 만들고. 하고 예. 이제 우리 경민정 대변인도 예. 앵커도 하시고 저희 내시고 저희 이제 그렇게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 김정철 TV 네. 그 채널을 통해서 그렇다. 열심히 맞다. 지금 채널에서 어제는 천하람 그다음에 김덕수 선생님과 한 서울식당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예. 여기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김정철 TV 아직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정철 TV 지금 여러분 바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예, 지금 1.56만 명 계시거든요. 네. 구독 버튼 저는 이미 눌러놨습니다. 아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TV 토론에서도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유권자에게 정말 딱 한 말씀만 하신다면 짧게. 서울은 기회가 다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기회만 생긴다면 서울은 다시 뛸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언제나 그리고 어디나 예.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정철 후보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